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자,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떤 내용을 배웠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신체제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박정희가 정권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헌법을 제정을 했는데, 그 유신헌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던 통치가 되던 때를 유신체제라고 합니다. 자, 그 유신체제가 왜 시작이 됐냐면, 국제적으로 이 공산사회랑 공산주의 국가들과 자유주의 국가들이 손을 잡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도 북한과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사회가 안정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그 후에 유신헌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거를 10월 유신이라고 했죠. 자, 그 10월 유신 이후에 유신체제가 시작이 됐는데, 유신헌법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냐면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하는 단체가 나와요. 정말 중요한데, 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라는 내용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선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이런 유신헌법을 통해서 이 박정희 정부는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해 나가게 됐고요. 그 이후에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김대중이 일본에서 항의를 하다가 납치당한 사건도 일어나게 되고요. 강준하 등이 주도를 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과 같은 운동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박정희 정부가 그때 굴복하지 않고 긴급조치와 같은 것들을 발표를 하면서 국민들을 계속 억압을 하게 됐고요. 자, 그러던 중에 이제 뭐 3.1 민주구국선언과 같은 민주화 선언을 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불만이 많아지고 있던 중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2차 산업화동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때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거기에 더해서 YH 무역 사건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을 이제 처리하려고 당시에 신민당이라고 하는 야당의 사무실까지 쳐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항의를 하게 돼요. 김영삼이라고 하는 당시 신민당의 총재가 이제 항의를 하게 됩니다. 이거 잘못된 거다.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니까 박정희가 이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을 시켜버려요. 자, 그런 식으로 완전 막 나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저부터 분노를 하게 된 거죠. 가장 대표적인 시위로 부마 항쟁이 있습니다. 부마 항쟁. 이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 항쟁을 일으키게 돼요. 이 부산과 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지도층에서 분열이 나게 되면서 결국에 이 박정희 대통령은 인쇄교육 중앙정보부 부장의 총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박정희 정권은 막을 내렸는데, 왜 박정희 정권이 막을 내렸는데 왜 또 민주운동이 일어나냐? 자, 그 이유는 박정희가 죽고 나서 다시 신군부 세력이 등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신군부 세력은 왜 등장을 했는지, 그리고 등장하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다입니다. 교과서 265쪽이에요. 자, 보면은 신군부의 등장과 서울의 보험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12.6 사태, 이거 박정희가 총맞아 죽은 날이죠. 12.6 사태 이후에 국무총리였던 최규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이 사람이 대통령에 선출이 돼요. 이 사람이 당시 헌법에 지정됐던 대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에 선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국민 사이에서는 유신체제가 끝나고 민주사회가 올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게 되면서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확산이 되었어요. 이거는 이승만 때와 비슷하죠. 이승만이 하야하고 나서 장면 정부에서 다양한 사상,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폭발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이 오랜 기간 박정희가 독재 정치를 했는데, 그 독재 정치가 끝나고 나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민주화가 이루어졌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 12월 12일에 이 전두환과 노태우 등이 주도하는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군사권을 장악을 하게 돼요. 이게 12.12 사태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때 등장한 신군부 세력은 어떻게 하냐면 계엄령을 계속 유지를 하고요. 헌법 개정을 지연을 하면서 정치 개입에 계속 군사적인 이런 압박을 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어렵게 이 박정희라고 하는 독재 정권을 물러나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또다시 군부가 세력을 잡았대. 이러면 진짜 사람들이 돌겠죠. 생각하고 목숨 걸고 시위를 했는데 갑자기 또다시 군부 세력이 등장을 했대. 그러면 화가 엄청 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학생과 민주주의 인사들이 신군부 퇴진, 계엄령 철폐, 유신헌법 폐지 등을 주장을 하면서 1980년에 5월까지 지속적인 민주화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거를 서울의 봄이라고 표현해요. 서울의 봄. 서울의 봄에 대해서는 우리 오른쪽에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1980년 봄부터 대학가에서는 자유라 바람이 불었다 이는 정치 민주화 운동을 발전하면서 1980년 5월 15일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의 학생과 시민이 서울역 앞에 모였다라고 해서 서울의 봄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이름은 이제 국외에 있었던 프라하의 봄이라고 하는 사건에서 이제 이름 넘어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울의 봄, 이 민주화 운동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담긴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신군부는 이러한 서울 시민들의 국민들의 바람에 응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5월 17일 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했고요. 또한 국회와 대학을 폐쇄하고 민주화 운동 세력과 신군부에 반대한 사람들을 체포하기에 이르러요. 자, 이런 식으로 군부가 세력을 잡고 군사권을 손에 쥐고 민주화 열망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자신들이 권력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신군부 세력이 12.12 사태 이후에 등장하고 난 후의 모습들이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신군부에 반발을 했던 아주 중요하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게 바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에요. 자, 아까 5월 17일 이후에 전국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5월 18일에 전라남도 광주에서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와 시구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위를 했는데 이때 당시 시위대들이 처음부터 무력을 쓰거나 아니면 뭐 약탈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이 신군부 세력 그냥 평화적으로 시위를 했는데 신군부 세력이 공수부대원 이건 특수부대들이죠. 상대 이 적군을 처치해야 되는 이 공수부대원들을 투입을 해서 시위를 벌이던 전남대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합류를 하게 되면서 시위는 더욱더 확산되게 됩니다. 이때 5.18 당시의 모습을 잘 그려진 영화가 있는데 뭐 화려한 휴가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옛날 영화일 텐데 그래도 한번 재밌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씩 보는 걸 추천을 하고요. 자, 이렇게 공수부대원이 투입이 됐지만 시민들은 더욱더 분노를 하면서 시위가 더욱더 확산돼요. 자, 5월 21일 계엄군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를 향해서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전에 이렇게 곤봉만 들었다면 이제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중에 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향해서 조준 사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경찰서, 예비군 무기고 등에서 획득한 무기로 무장을 하면서 시민군을 조직을 하고요. 이런 계엄군과 맞서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빌미로 삼아서 계엄군이 언론을 통제를 해서 광주 시민을 폭도로 몰아가게 돼요. 자, 이들은 폭도들이다. 위에 이 공산국가에서 내려온 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내려온 폭도들이다. 지금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언론에 뉴스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뉴스에서 나오고 하니까 완전히 언론이 통제된 상황이니까 국민들은 상황을 몰라요. 심지어 그때는 정말로 폭도들이 난을 일으키고 있는 거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광주 외곽을 봉쇄하고요. 시내로의 진입과 통신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가둬버린 거예요. 외부랑 소통할 수 없게. 자, 그래서 광주 시민들은 더 이상의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수습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구독자 석방 그리고 비상계엄 철폐 등을 조건으로 협상하기를 원했지만 신군부는 이러한 항쟁이 밖으로 새나가는 것을 우려해서 아예 그냥 탱크와 헬기까지 동원을 해서 전남도청에 같이 전남도청을 근거지로 삼고 항쟁하던 시민군을 완전히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고 5.18 민주화 운동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 속에서 끝나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신군부 세력이 군사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도대로 이런 식으로 민주화운동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억압했다. 자, 그래도 이렇게 5.18 민주화운동이 진행이 됐지만 굉장히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개된 민주화운동의 원동력이 되었고요. 그리고 필리핀이나 타이완 등의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운동에 영향을 주었어요.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당시 아직까지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아래에 우리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자료 살펴볼게요. 자료 1번에 보면은 당시 국내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가 되었는지 나와 있어요. 자, 보면은 두 번째 거부터 보면 불순분자들이 체제 전복을 기도한다. 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불순분자들, 즉 간첩들이죠, 간첩들. 이 간첩들이 이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난 폭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사태는 극렬한 폭도들에 의해서 악화되는 조짐을 보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전을 한 거예요. 언론을 통제를 하면서. 사실과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은 당시에 이런 모습으로 보도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자로 이번에는 광주 시민군의 걸기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 사람들이 광주 시민군이 무엇을 주장을 하고 무엇을 원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민주시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총을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계엄령을 확대 선포해서 일부 학생과 민주 인사, 정치인을 불법 연행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두환 정부가 군사로 우리의 민주적인 그런 것들을 짓밟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5.18 민주화운동은 결국에 신군부 세력에 의해서 군사적으로 진압이 돼요. 자, 그 이후에 전두환은 자신을 상임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줄여서 국보위라고도 해요. 국보위. 네, 여러분들 플레임으로 알아야겠죠. 그냥 이제 국보위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국보위라고도 부르는데 그럼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국정을 장악을 하고요. 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많은 사람을 삼천교육대라고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여긴 정말 인권 따위 없는 굉장히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때리고 교육시키는 그런, 그리고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명분으로는 뭐 깡패들을 잡아간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의 반대하는 그런 불순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돼요. 이렇게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서 이 최규하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후에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서 전두환이 스스로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이후에 신군부는 새로운 헌법을 마련을 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바꾸게 돼요. 새로운 헌법의 내용으로는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한다. 그 박정희 때는 6년 단임으로 바꿨었죠. 삼선 개헌 때. 그죠? 그때 6년 단임으로 바꿨었는데 유신헌법 때 6년 단임으로 바꿨었는데 그러고 나서 전두환 때는 7년 단임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했다라고 했는데 이 선거인단을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돼요. 대통령 선거인단. 이런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해서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합니다. 그리고 민주정의당을 창당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박정희가 맨 처음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스스로는 민주공화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었었죠. 근데 이제 전두환은 민주정의당이라고 하는 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민주정의당이랑 공화당은 이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비교하면서 외워두고요. 박정희가 민주공화당, 전두환이 민주정의당입니다. 자, 그 이후에 전두환 정부는 안정적인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어떤 정치들을 했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강압 정치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를 하면서 국민들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게 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이렇게 구슬리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강압 정치는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언론사를 통폐합했고요. 보도 지침을 내려서 기사 내용을 검열하고 단속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불리할 수 있는 기사들을 삭제하고 야, 너 이런 식으로 인터넷 기사가 아니죠. 그때는 너 그런 식으로 뉴스를 내라, 뉴스 보도를 내라 라고 보도 지침을 내렸어요. 그리고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등의 민주화 요구를 철저하게 탄압했다. 군부 세력의 특징이죠.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강압정치,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언론을 탄압을 한 거죠. 크게 언론을 탄압하고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이 전두환의 정치였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화정책을 실시했대요. 유화정책으로는 뭐 대입 본고사 폐지, 과외 금지, 중고생의 두발과 교복 자율화 이런 활동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이전에 계엄을 자주 실시하면서 야간 통행을 금지시켰었는데 이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시켜주고요.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프로 스포츠 육성.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야구라던가 축구라던가 이런 프로 스포츠들이 이제 전두환 정부 때 당시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한 게 아니라 이런 스포츠 경기 이런 것들에 빠지게 영화 이런 것들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 대해 비판적이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강압 정치를 통해서 때려잡고요. 그렇지 않고 이런 문화적인 것,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유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본인의 입맛대로 이렇게 국민들을 이제 주무르기 위한 정책들을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던 중에도 계속해서 임기 중에 권력형 부정, 비리 사건들이 터지게 되면서 전두환 정부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거고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 이유, 이 전두환과 노태우가 이제 신군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 8월에 아니죠. 이제 서울의 봄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자, 그래도 계속해서 계엄령을 발표를 하니까 광주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네, 그 5.18 민주화 운동이 진압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대통령으로 스스로 선출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뭐 국가고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민주정의당을 창당을 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신의 안정적인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여러 가지 강압 정치, 여러 가지 유화 정책들을 실시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우리가 학습지에서 정리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보면은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다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전차시 진단평가부터 볼게요. 자, 1번에 보면은 자, 이 법은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했대요. 이거는 유신헌법입니다. 유신헌법. 이 유신헌법을 통해서 유신체제가 시작이 되고요. 그런 유신체제에 반대했던 여러 운동들,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3.1 민주구국선언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2번 1976년 재야인사들이 명동성당에 모여서 유신체제를 비판하면서 발표했던 선언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3.1 민주구국선언이죠. 3.1 민주구국선언입니다. 자, 그러면 개념 정리 아래로 들어가 봅시다. 자, 신군부가 등장을 했어요. 전두환, 노태우 등이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거를 12.12 사태라고 합니다. 12.12 사태. 자, 그 다음 빈칸 2번. 1980년에 5월까지 서울에서 굉장히 많은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이거를 서울의 봄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니죠. 이거는 5.18 민주화운동이죠. 서울의 봄 위에 있네요. 5.18 민주화운동. 잘못 봤어요. 서울의 봄도 1980년 되고 그 이후에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5월 17일에 전두환 정부가 계엄령을 발표하면서 그거에 대항해서 일어나게 됐다. 자, 근데 5.18 민주운동을 진압을 하고 나서 신군부는 전두환을 상임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국보위라고 합니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를 해요. 자, 그다음 유화정책과 강압정책의 실시 부분에서는 이 강압정책은 사회 정화 명분으로 무엇을 운영했냐? 이거는 삼청교육대를 운영했습니다. 삼청교육대. 뭐 깡패들 잡아들인다라는 명분으로 시행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폭력적이었고 인권 요인이 발생했고요. 관련 없는 억울한 사람들까지도 많이 잡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게 전두환 정부가 실시했던 강압정책 중에 하나, 바로 삼청교육대 운영입니다. 자, 다음 자료학습으로 넘어가서 자료학습 1번, 2번 이렇게 보면은 1980년에 5월 18일 어디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냐? 이거는 광주죠, 광주.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신군부가 이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시위를 진압하니까 분노한 시민들은 스스로 시민군을 조직을 해서 계엄군에 맞서게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시민군. 자, 다음 이번에는 신군부는 누구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고요? 전두환입니다. 전두환. 신군부는 전두환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제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 자, 다음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를 하시오. 자, 여기서 틀린 설명은 4번이에요. 4번만 틀리는데 자, 그 이유는 뭐냐? 자, 신군부는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서 3선 개헌을 추진을 하고요.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 3선 개헌은 그래서 틀린 설명.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자, 2번 표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신군부의 집권에 저항에서 일어났고 관련 기록문이 2011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라는 걸 봐서 이거는 5.18 민주화 운동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에요. 자, 다음 3번. 전두환 정부의 강압 정책과 유화 정책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는데 이거는 답이 1번이에요. 자, 야간 통행을 금지하지 않았죠.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화 정책으로 들어가야 돼요.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해 준 유화 정책을 실시했어요. 자, 그다음 4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는데 자, 이것도 답은 1번입니다. 자, 이한열 학생의 죽음으로 더 확대됐던 건 6월 민주항쟁이에요. 6월 민주항쟁. 이거는 우리가 아직 안 배운 내용이에요.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2번부터 4번은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내용이었구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한 번씩 다시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진군부의 등장과 그에 반대했던 여러 운동들, 그리고 이 전두환이 정권을 잡고 나서 어떠한 정책들을 실시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때 시기 전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해 나가는 이런 경제적인,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